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은성그룹의 거대한 타워가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꼭대기층, 권지혁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얼음의 성과도 같았다. 방금 서류에 서명을 마친 한서윤은 자신이 이성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계약 조건은 모두 숙지했으리라. 미소, 1년. 대외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부부여야 하오. 내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그의 목소리는 최고급 캐시미어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값비싼 드레스의 무게보다 이 계약의 무게에 더 짓눌려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담보로 잡혔다. 그녀는 권지혁을 올려다보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빈틈없는 태도, 그리고 그녀의 존재를 투과해버리는 듯한 공허한 검은 눈동자.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들여놓은 것뿐이었다. 결혼식도 없이 오직 법률 대리인만 입회한 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며칠 후 서유는 권씨 일가의 공식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 권지혁의 아내로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거대한 고택,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정원을 지키고 있는 본관은 서윤이 지금껏 상상했던 그 어떤 화려함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식탁은 이미 권씨 일가의 핵심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의 눈길이 일제히 서윤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호기심이나 환영이 아닌 정밀한 감정과 계산의 시선이었다. 그들은 서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그녀의 가치를 매기고 있었다. 권지혁은 서윤의 옆자리에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그는 마치 서윤이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지역의 고모인 권혜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서윤에게 질문을 던졌다. 듣자 하니 한서윤 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었다고? 우리 가문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런 소일거리는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긴장으로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권지혁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고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성그룹 안주인의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지. 그의 시선은 서윤이 아닌 식탁 위의 크리스털 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윤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방어해 주기는커녕 가장 먼저 그녀에게 비수를 꽂았다. 식사 내내 대화는 권지혁과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만 오갔다. 인수합병, 주식 변동, 정치권의 동향. 서윤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서윤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떴다. 거대한 복도를 걷던 그녀는 눈앞에 놓인 정교한 청자 화병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것은 분명 고려시대의 진품으로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섬세한 곡선을 만져보려 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지역의 사촌 동생인 권수진이 나타나며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어머, 새언니, 이런 귀한 물건은 눈으로만 봐야죠. 천박하게 손대는 거 아니에요. 서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녀의 손이 화병을 스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화병이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권수진은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놀란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 번뜩였다. 서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혔다. 소란을 듣고 나온 권지혁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노여움은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는 그게 수진 씨가. 서윤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권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다. 오빠,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자꾸 만져보려고 하다가 그만. 권지혁은 서윤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는 경고였다. 그는 집사에게 명령했다. 당장 치워. 그리고 한서윤 씨는 방으로 데려가. 더 이상 손님들 앞에서 망신 보이지 말고. 그는 단 한순간도 서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윤 씨라고 불렀다. 내 아내가 아닌. 서윤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가 사라진 복도에서 권지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님들에게 돌아가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윤은 거대한 침실에 홀로 남겨졌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밤을 새울 모양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지옥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그녀가 방으로 올라간 직후 권지혁이 집안의 모든 CCTV 영상을 자신의 개인 서버로 전송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모니터로 복도에서 일어난 일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권수진이 교활하게 서윤을 미는 장면, 그리고 서윤이 겁에 질려 넘어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다.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본가 복도에 있던 고려청자, 그것과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값비싼 것으로 당장 구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서윤의 손목. 아까 넘어질 때 살짝 삔 것 같으니 최고급 한방 파스와 연고를 구해서. 아니, 그냥 내가 내일 들고 가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다. 아니다. 그냥 익명의 선물인 것처럼 방 앞에 두고 와. 내일 아침까지. 그는 통화를 끊고 모니터 속 권수진의 얼굴을 확대했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곧바로 법무팀에 연락해 권수진이 최근 공들여 추진하던 리조트 사업의 모든 자금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보호는 결코 따뜻하거나 다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보이지 않는 강철의 방패였고 동시에 상대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서유는 자신이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견고한 요새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눈을 떴다. 밤새 울었던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방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최고급 한방 파스와 손목 보호대, 그리고 유명한 장인의 이름이 적힌 작은 연고가 들어 있었다. 카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서유는 어리둥절했다. 집안의 하녀가 가져다 주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심한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르며 어젯밤의 공포를 떠올렸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권지혁은 이미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칠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 분명히 산산조각 났던 그 자리에 어제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영롱한 빛을 내는 청자 화병이 완벽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집사는 어젯밤 소동은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그녀에게 인사했다. 서유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의 냉담함은 현실이었지만 밤새 일어난 이 기묘한 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과 이 차가운 남편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위험한 게임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그리고 자신을 조종하는 손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권지혁은 신문 너머로 서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몰래 살폈다. 그는 그녀가 화병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아직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이 전쟁터에 뛰어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서 그녀가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신문을 넘기며 김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권수진 리조트 건 오늘 오후에 자금 압박 시작해. 서유는 커피 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바다였다. 그녀는 그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그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힘이 바로 그 남자 권지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폭군이자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수호자였다. 은성그룹의 연례자선 갈라쇼는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그 해의 가장 화려한 사교 행사였다. 롯데 시그니엘 타워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백합, 장미로 장식되어 현실이 아닌 꿈속의 궁전처럼 보였다. 한서유는 권지혁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공수된 은은한 달빛을 연상시키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권지혁은 완벽한 호스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거물급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었지만 서윤을 향한 시선은 단 한 번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값비싼 액세서리처럼 취급했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미소만 유지하시오. 당신의 역할은 그것뿐이야. 레드카펫을 BYN년이 코베렉 케이테리 BYNA pod레이스 BYNA BYMI BYMI 예케키.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무대 위에 꼭두각시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연회장 한쪽에서 지역의 사촌 동생인 권수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은성그룹의 유일한 대적수로 불리는 태민그룹의 회장 박태민이 서 있었다. 박태민은 30 중반의 나이에 업계를 장악한 인물로 늑대 같은 공격성과 매력적인 외모를 동시에 지닌 남자였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나직이 말했다. 저 여자가 권지혁의 새 장난감인가? 생각보다 연약해 보이는데 저런 여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다니. 권지혁도 다급하긴 한 모양이야. 권수진은 비웃음을 흘렸다. 오빠가 뭘 모르시네요. 저 여자는 그냥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애지중지 숨겨둔 약점이죠. 오늘 밤 저 약점을 제대로 한번 건드려 볼까 하는데 박 회장님 도와주실 거죠? 박태민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권지혁이 당황하는 모습이라.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되겠군. 수진 씨가 원하는 게 뭐지? 두 사람 사이에 음흉한 계획이 오갔다. 그들의 시선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서윤에게 고정되었다. 잠시 후 권지혁이 잠시 유력 정치인과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서윤에게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시오라는 차가운 명령만 남긴 채였다. 홀로 남겨진 서윤에게 박태민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윤 씨. 태민그룹의 박태민입니다. 권 회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일 줄은 몰랐군요. 그는 매너 있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눈은 서윤의 불안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을 맞잡고 가볍게 인사했다. 권 회장님은 부인을 혼자 두시는 경우가 잦은가 봅니다. 이런 험한 곳에 말이죠. 박태민이 말을 거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권수진이 샴페인을 든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다. 웨이터가 서윤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권수진은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과 부딪히는 척하며 웨이터의 팔을 강하게 쳤다. 웨이터는 균형을 잃었고 그의 쟁반에 있던 붉은 와인 잔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이 모든 것은 박태민이 서윤의 시야를 가리고 말을 거는 그 찰나에 일어났다. 어머, 서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붉은 와인 한 잔이 정확하게 그녀 옆에 서 있던 여당 대표의 아내이자 이번 자선 행사의 주요 후원자인 이 부인의 순백색 샤넬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연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난장판의 중심에 선 서윤에게로 향했다. 권수진은 어느새 다가와 부채질을 하는 척하며 불을 질렀다. 어머, 새언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권지혁이 대화를 중단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낭자한 와인과 굳어버린 서윤, 그리고 분노한 이 부인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서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혁 씨, 저는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권지혁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됐소.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군. 그는 이 부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사모님. 제 아내가 아직 이런 자리가 익숙지 않아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무례하고 엘 아랍을 올롬비에 시투이에 2022. 그의 목소리는 공적이었지만 무례하고 칠칠치 못하다는 단어는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에 밝혔다. 서윤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박태민은 흥미로운 연극을 보듯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권수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 부인을 위로하는 척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새언니가 정말 너무했네요. 서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구석에 있던 한 기자가 이 결정적인 굴욕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스마트폰 카메라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가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며 신호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깜빡였다. 뭐야, 왜 이래? 그가 당황하며 폰을 흔드는 사이 권지혁의 거구의 경호원이 실례합니다라며 우연히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기자는 완벽한 특종의 순간을 놓치고 말았다. 동시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김 비서가 이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금의 당황한 기색도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모님, 놀라셨겠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모님과 동일한 사이즈의 예비 드레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잠시. 이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김 비서를 따라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방금 쏟아진 와인 자국 하나 없는, 심지어 더 고급스러운 소재의 순백색 샤넬 드레스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김 비서는 이 모든 것이 권지혁의 지시였음을 알았다. 권지혁은 이런 사교 행사에 아내를 데려갈 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었다. 그는 권수진이나 박태민 같은 하이에나들이 서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예측했다. 그는 오늘 참석하는 모든 주요 여성 하객들의 드레스 브랜드와 사이즈를 미리 파악했고, 특히 서윤과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높은 이 부인의 예비 드레스까지 준비시켰던 것이다. 몇 분 후 이 부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모습으로 연회장에 다시 나타났다. 사람들은 잠시 술렁였지만 곧 다른 화제로 관심을 돌렸다. 서윤의 굴욕적인 실수는 그렇게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권지혁은 서윤에게 다시 한번 차갑게 경고했다. 다시는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그녀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다른 손님들에게로 가버렸다. 서윤은 텅 빈 연회장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깨닫지 못했다. 방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되었는지를. 그녀를 향했던 기자의 카메라는 고출력 신호 교란 장치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실수는 권지혁이 미리 깔아둔 안전망 덕분에 완벽하게 수습되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질책함으로써 적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권지혁은 멀리서 와인잔을 들고 박태민과 눈을 마주쳤다. 박태민 역시 그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권지혁은 박태민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즉시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박태민 회장의 최근 자금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특히 권수진 상무와 연결된 모든 계좌 샅샅이 뒤져. 서윤은 차가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방금 겪은 굴욕감은 생생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위화감이 그녀를 감쌌다. 왜 모든 것이 그토록 빠르고 완벽하게 수습되었을까?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등을 바라보았다. 저 얼음 같은 남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는 아직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폰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움직이는 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손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권지혁의 얼음 같은 저택과 달리 인사동 골목에 위치한 한서윤의 작은 갤러리 미담은 그녀의 온기가 깃든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열정이자 피난처였다. 그녀는 계약 결혼의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쏟아부어 이 잊혀가던 공간을 되살려냈다. 개관식 날이 다가올수록 서윤은 차가운 현실을 잠시 잊고 오롯이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무명 작가들의 대담한 작품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만의 안목을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은성그룹 본사 30층 권수진 상무의 사무실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갈라쇼에서의 실패, 그리고 최근 추진하던 리조트 사업에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린 것 모두가 권지혁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만만한 상대인 한서윤에게로 향했다. 감히 저 천박한 것이 오빠의 그늘 뒤에 숨어서 나를 방해해? 그녀는 갤러리 개관식 초대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권수진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동안 관리하던 용역업체 연락해. 내일 개관식에 불만 있는 예술가 몇 명 좀 보내라고 해. 조용히 시작해서
가장 비싼 작품 하나 박살내고 한서윤 그 계집의 면상에 페인트라도 뿌려. 다시는 갤러리 문 열 생각 못하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권지혁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런 사소한 사고까지 막을 순 없을 터였다. 하지만 권수진은 몰랐다. 그녀의 사무실에 설치된 먼지만큼 작은 도청 장치가 그녀의 모든 단어를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권지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권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박태민을 칠미끼로 권수진을 살려두고 있었지만 그녀가 감히 서윤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가 아닌 자신의 직속 비밀 경호팀장에게 연락했다. 내일 인사동 미담 갤러리. 권수진이 보낸 깡패들이 진입할 거다. 30분 전까지 팀원 전원 잠입 완료해. 웨이터, 관람객, 기자로 위장해라.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목표는 위협의 완전 무력화다. 소란은 최소화하고 한서윤이 어떤 위협도 인지하지 못하게 처리해. 이것은 명령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윤이 정성스럽게 쓴 개관식 초대장을 만지작거렸다. 드디어 개관식 날이 밝았다. 서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권지혁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볼 일이 있으니 참석 못하오. 알아서 잘 처리해라는 차가운 말만 남기고 출근했다. 서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실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갤러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몇몇 유명 평론가와 소수의 VIP들이 참석해 서윤의 안목에 감탄을 보냈다. 서윤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녀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복장을 한 케이터링 직원들이 매우 능숙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감탄했다. 또한 구석에서 작품을 날카롭게 응시하던 한 미술평론가의 눈빛이 유난히 강렬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손님 맞이에 정신이 팔려 잊어버렸다. 그들 모두가 권지혁이 보낸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예 경호원들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그들은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에 녹아들어 갤러리 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행사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갤러리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4명이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들은 이딴 게 예술이야? 내 그림이 훨씬 낫겠다. 고고함을 지르며 관람객들을 밀치기 시작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그들을 막아서려 앞으로 나서는 순간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깡패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갤러리 중앙에 설치된 가장 비싼 조형물을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근처에서 샴페인을 나르던 웨이터가 발이 꼬이는 척하며 그 남자 앞으로 넘어졌다. 쏟아진 얼음과 샴페인의 남자는 중심을 잃고 크게 미끄러졌다. 그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근처에서 작품을 감상하던 관람객 2명, 역시 경호팀이 그를 양쪽에서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말과 달리 남자의 팔 관절을 정확히 제 앞에 일으켜 세웠다. 동시에 다른 2 깡패가 서윤을 향해 페인트 통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품에서 통을 꺼내기도 전에 아까 그 미술 평론가가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2 사람의 손목을 꺾어 페인트 통을 빼앗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나가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나머지 1명은 갤러리 입구를 지키던 기자에게 가로막혀 뒷문으로 끌려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서윤이 눈을 깜빡였을 때 갤러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소란을 피우던 남자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다. 몇몇 관람객이 놀란 듯 웅성거렸지만 웨이터가 넘어진 작은 소동 정도로만 인식했다. 갤러리 건물 관리인이 서윤에게 달려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잠시 소란을 피웠는데 저희 보안팀이 즉시 조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네요. 그녀는 방금 전에 살벌했던 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갤러리 보안팀이 이렇게 유능한 줄 몰랐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그 보안팀이 지금 뒷골목에서 깡패들을 결박해 경찰에 넘기고 있는 권지혁의 사설, 경호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소리 없이 위협을 제거하는 과정을 만족스럽게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모니터에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손님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저토록 열정적으로 빛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권수진이 고용한 용역업체, 오늘부로 서울 바닥에서 사라지게 해. 그리고 권수진 리조트권 자금 압박 수위를 최대로 높여. 숨 쉴 틈도 주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서윤을 다치게 하려 한 자들을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서윤은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지만 사실 그녀는 남편이 만든 가장 견고하고 보이지 않는 유리벽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뉴욕으로의 출장은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 권지혁은 런던 지부의 긴급한 MA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서재에서 서윤을 불렀다. 그는 방대한 양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뉴욕으로 가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요. 내가 없는 동안 불필요한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염려가 아닌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건조함만 묻어났다. 서윤은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부재가 오히려 숨 쉴 틈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애써 씁쓸함을 감췄다. 권지혁의 전용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태민그룹의 박태민 회장실에는 만족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박태민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창밖을 내다봤다. 호랑이가 드디어 굴을 비웠군. 권지혁이 없는 서울이라 아주 재미있겠어.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한서윤의 갤러리 미담에 대한 모든 루머를 살포해.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작품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미술계 그들만의 리그는 이런 소문에 아주 민감하거든. 박태민의 기획은 치밀했다. 그는 영향력 있는 미술 평론가 몇몇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고 언론사에는 미담 갤러리의 자금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벼운 기사를 내보내게 했다. 소문은 좁고 폐쇄적인 미술계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권지혁의 아내라는 타이틀 때문에 억지로 갤러리를 찾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 순수하게 서윤의 안목을 믿었던 소규모 투자자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위기를 직감했다. 갤러리로 걸려오는 전화가 빗발쳤다. 한 대표님, 지금 떠도는 소문들. 사실입니까? 다음 전시회 후원 계약은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애썼다. 전부 사실무근입니다.
모든 작품의 출처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의심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다음 분기 대형 전시를 후원하기로 했던 중견기업 한송문화재단의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 통보였다. 재단 이사장은 은성그룹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는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만 남겼다. 갤러리는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당장 다음 주에 지급해야 할 작가들의 계약금조차 빠듯했다. 서유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은행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피하거나 완곡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무능한 여자라는 비난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자신의 꿈이었고 자신의 싸움이었다. 서유는 작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녀는 모든 장부와 작품 증명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태민이 미리 손을 쓴 언론들은 그녀의 해명보다는 의혹에 휩싸인 은성그룹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데만 열중했다. 서유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갤러리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서유는 파산 신청서를 눈앞에 둔 채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무너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스위트룸, 권지혁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진 임시 집무실에서 서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런던 지부의 MA는 사실 김 비서에게 맡겨도 될 일이었다. 그가 뉴욕에 온 진짜 이유는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박태민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그 덫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박태민이 움직였습니다. 한송문화재단까지 압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많이 힘드신 듯합니다. 권지혁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다. 예상대로군. 박태민이 한송을 움직였다면 자금줄은 더 교묘하게 숨겼겠지.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기자들 앞에서 애써 침착하려 애쓰는 서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맞서고 있었다. 김 비서, 스위스에 있는 아티펙스 캐피탈을 가동시켜. 아티펙스 캐피탈은 권지혁이 수년 전에 만들어둔 유령 투자회사로 그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비밀스러운 거래를 처리하는 통로였다. 권지혁은 일련의 명령을 내렸다. 아티펙스 캐피탈 명의로 미담 갤러리의 모든 부채를 매입해 한송이 철회한 투자금의 2배를 익명의 유럽 예술 애호가 자금으로 즉시 투입한다. 조건은 향후 10년간 미담의 모든 전시를 독점 후원하는 것. 박태민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금은 세탁을 4번 거쳐서 들어가도록.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교했다. 그는 박태민이 쳐놓은 그물을 찢어버리고 그 위에 더 거대한 황금 그물을 던진 것이었다. 서윤이 갤러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져있던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그녀의 법률 고문이 흥분한 목소리로 갤러리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대표님,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서류 한 뭉치를 서윤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스위스의 아티펙스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유럽 수집가가 대표님의 안목을 높이 사서 갤러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향후 10년간 무제한으로 전시기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서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날개를 단 것이다. 이 소식은 미술계에 즉각 퍼져나갔다. 미담 갤러리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었다. 유럽의 거대 자본이 인정한 갤러리라는 명성은 박태민이 퍼뜨린 모든 루머를 한 방에 잠재웠다. 오히려 미담의 주가는 폭등했다. 일주일 후 권지혁이 뉴욕에서 돌아왔다. 그는 늦은 밤 피곤한 기색으로 저택에 들어섰다. 서유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은 안도감과 혼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기적이 그와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비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망설이며 입을 열려는 순간 권지혁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더군. 그는 계단 중간쯤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윤을 돌아보았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좀 배웠어?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힐난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가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남자의 냉혹함에 다시 한번 상처받았을 뿐이었다. 권지혁은 서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뒤로하고 서재로 올라갔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보호막 안에서 스스로 더 강해지기를 바랐다. 기적처럼 되살아난 갤러리 미담은 서울 미술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 유럽의 거대 자본이 뒤를 받쳐준다는 소문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했다. 한서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운들은 너무나 시기적절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산산조각 났던 고려 청자가 다음날 아침 감쪽같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갈라쇼에서 이 부인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았을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예비 드레스. 마지막으로 파산 직전에 갤러리를 구원한 미스터리한 유럽의 투자자 아티펙스 캐피탈.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서유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감이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의심을 증폭시킨 것은 권지혁의 비서, 김비서의 기묘한 등장이었다. 며칠 전 그녀는 외곽의 한 작가 작업실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고장나 곤란을 겪고 있었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핸드폰 배터리는 방전된 최악의 상황. 그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거짓말처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김 비서였다. 사모님, 이런 곳에서 어쩐 일이십니까? 마침 근처 고객사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었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즉시 수리기사를 불렀고 서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저택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는 서윤의 갤러리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예리한 질문을 던졌고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현재 겪고 있는 사소한 행정적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행정적 문제들이 시청 담당자의 실수였다는 연락과 함께 일괄적으로 해결되었다. 서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 비서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일까? 권지혁?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는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의 갤러리가 망하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서유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던 중 은성그룹이 후원하는 VVIP 자선 경매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서유는 권지혁과 함께 있는 것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경매는 국내외 희귀한 예술품과 보석들로 가득했다. 서유는 직업적인 호기심으로 작품들을 훑어보았지만 권지혁은 그저 의무를 다하러 온 사람처럼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때 경매 무대 중앙에 눈부신 에메랄드 목걸이가 등장했다. 콜롬비아 무조 광산에서 채굴된 최상급 에메랄드로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가 백금 세팅 위에서 그 빛을 보좌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자연이 빚어낸 완벽한 예술품이었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의 시선이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작은 속삭임을 권지혁이 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몇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던 박태민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목걸이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정확히 포착했다. 박태민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권지혁을 도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란 듯이 경매 패드를 높이 들어 올렸다. 5억. 경매장의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몇몇 수집가들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곧 박태민과 익명의 전화, 응찰자 사이의 싸움으로 좁혀졌다. 가격은 순식간에 10억을 넘어섰다. 서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저런 물건은 자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무심코 권지혁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관심한 태도였다. 박태민은 권지혁을 힐끗거리며 일부러 가격을 더 올렸다. 12억. 그는 권지혁이 아내를 위해 이 경매에 뛰어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경매사는 외쳤다. 15억. 전화 응찰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서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박태민은 자신이 낙찰받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권지혁이 아내의 소망을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에 만족하며 비웃음을 보냈다.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서유는 오늘 밤 다시 한번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확인했다. 남편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든 어떤 굴욕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철저히 이기적인 남자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며 차창 박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날 오후 서유는 갤러리에서 다음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저택의 집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서윤의 이름으로 거대한 소포가 배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앞에는 벨벳으로 포장된 고급스러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숨을 멎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 경매에서 보았던 그 눈부신 에메랄드 목걸이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유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상자를 들고 곧장 권지혁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마침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권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경매에서 샀소. 왜 그러지? 서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어젯밤엔 아무 관심도 없는 척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권지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착각하지 마시오, 한서윤 씨. 그건 당신을 위해 산 게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은성그룹 안주인의 품위 유지비로 산 물건일 뿐이요. 다음 주 총리 만찬에 하고 가도록 해. 당신이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보석 하나 없다는 소문이 도는 건 내 체면에 흠집이 가는 일이니까. 그의 말은 잔인했다. 그는 목걸이를 물건이라 불렀고 그녀의 기쁨을 착각이라고 일축했다. 서유는 모욕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목걸이가 갑자기 차갑고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서재를 나왔다. 그녀가 문을 닫고 사라지자 서재 구석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습니까? 어젯밤 박태민 회장과 경쟁하시느라 예정된 금액보다 3배나 더 쓰셨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그렇게 초조해 하시는 모습은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김 비서는 어젯밤의 광경을 생생히 기억했다. 권지혁은 경매장의 모습을 드러낸 채였지만 실제로는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별실에 있는 대리인에게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박태민이 가격을 올릴 때마다 권지혁은 망설임 없이 더 높은 금액을 불렀다. 박태민이 저걸 갖게 해선 안 돼.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무조건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격앙되어 있었다. 그것은 서윤의 작은 속삭임 하나에서 시작된 그만의 처절한 전쟁이었다. 권지혁은 김 비서의 말을 무시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CCTV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 위에 목걸이를 내려놓고 망연히 바라보는 서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기쁨이 자신의 약점이 되어 박태민 같은 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이 잔인한 모순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김 비서, 총리 만찬 때 보안 등급을 최상으로 올려. 박태민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권수진 상무의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갤러리 습격 사건이 어이없게 진압되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리조트 사업이 정체불명의 자금 압박으로 좌초 위기에 몰린 것을 곱씹었다.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 한서윤이 있었다. 권재혁이 뒤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의 이성은 분노로 마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한서윤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끌어내리겠다는 도끼뿐이었다.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좋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찢어발겨주지. 그녀는 정보원을 통해 한서윤의 갤러리 미담이 곧 프랑스에서 거물급 인상파 화가의 숨겨진 작품을 들여와 단독 전시를 기획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미담을 세계적인 갤러리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권수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명성, 안목,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주겠어. 그녀는 즉시 암흑가에서 명성이 자자한 미술품 위조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진품과 구별이 불가능한 작품이 필요해. 내가 보내주는 자료를 보고 완벽하게 복제해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챙겨주지.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작품이 인천공항봇의 창고에 도착하는 날 자신의 사람들을 잠입시켜 위조품과 진품을 바꿔치기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전시회 개막 당일 해외의 유력 감정사를 매수해 저것이 위작임을 폭로하게 할 계획이었다. 한서윤은 국제적인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은성그룹의 명예에 먹칠을 한 대가로 권지혁에게 버림받을 것이 분명했다. 권수진은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도취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전화기는 물론 개인 핸드폰까지 완벽하게 도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권지역의 펜트하우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지휘 통제실에서 권수진과 위조 전문가의 통화 내용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권지역은 눈을 감은 채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있었다. 그의 표정은 고요한 바다 같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감히 내 아내의 명성을 건드려? 그는 그 위조 전문가가 과거 박태민과도 거래했던 인물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권지혁은 비밀 경호팀장에게 즉각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작전명 뒤바뀐 그림을 시작한다. 그의 계획은 권수진의 계획보다 한 수, 아니 10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첫째, 위조 전문가를 감시한다. 그가 위조품을 완성하는 즉시 현장을 급습, 위조품을 압수하고 그를 연행해. 단, 이 모든 것은 언론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권수진의 팀이 보세 창고에 잠입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한다. 그들은 진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또 다른 가짜, 조악한 모조품일 뿐이다. 권지혁의 팀은 이미 세관 내부까지 손을 써둔 상태였다. 그들은 권수진의 팀이 진품에 접근하기도 전에 진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가짜를 놓아둘 터였다. 셋째, 진품은 안전하게 갤러리로 이송한다. 한서윤은 어떤 의심도 해선 안 된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권지혁의 눈이 번뜩였다. 우리가 압수한 그 완벽한 위조품을 권수진이 비자금 은닉처로 사용하는 비밀 창고에 몰래 가져다 놓는다. 동시에 권수진이 그동안 밀수하고 빼돌린 다른 위조품들의 목록과 증거 자료를 세관특별조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해. 타이밍은 한서윤의 전시회 개막식 날 오후 3시 정각으로 한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적의 칼을 빼앗아 적의 심장을 찌르는 완벽한 역공이었다. 며칠 후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인천공항 보세 창고에서 도착한 작품을 맞이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감정 전문가들과 함께 몇 시간에 걸쳐 작품을 검토했다. 캔버스의 질감, 물감의 성분, 작가의 서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감정사들은 이 정도 보존 상태라니 기적입니다. 진품이 틀림없습니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철저한 감시와 보호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드디어 전시회 개막일. 미담 갤러리는 국내외 언론과 평론가, VIP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벨벳 커튼이 걷히고 문제의 그림이 공개되었을 때 장내에서는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햇빛을 머금은 듯한 찬란한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붓, 터치는 모든 일을 압도했다. 서윤은 벅찬 가슴으로 작품을 소개했다. 그녀의 안목과 미담 갤러리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오후 3시 정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창고지대에 수십 명의 세관, 특별조사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목표는 권수진 상무 소유의 비밀 창고였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은성그룹 권수진 상무, 수백억 대 미술품, 밀수 및 위조품 유통 혐의. 요원들이 굳게 닫힌 철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창고 안에는 수십 점의 위조된 명화와 밀수입된 문화재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미담 갤러리에 걸려있는 그 인상파 화가의 작품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완벽한 위조품이었다.
현장에서 즉시 권수진 상무의 최측근이 체포되었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권수진 상무가 이 모든 밀수와 위조를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갤러리에서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던 서윤은 속보로 전해지는 뉴스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긴급 속보, 은성그룹 권수진 상무, 수백억대 미술품 밀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현장에서 미담 갤러리 전시작의 위조품 발견, 충격,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권수진이 왜 그 그림의 위조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권수진 상무가 한 대표를 함정에 빠뜨리려다 되려 당한 것 아니냐. 은성그룹 내부의 암투가 무섭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서윤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 끔찍한 사건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기묘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덫을 놓았고 권수진이 정확히 그 덫에 걸려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권지혁을 떠올렸다. 그 차가운 남자.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같은 시각 은성그룹 회장실. 권지혁은 갤러리에서 성공적인 연설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과 동시에 다른 채널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권수진의 모습을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윤의 모니터를 향해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내 보물에 손대려 한 대가치고는 아직 부족하지. 그의 입가에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동시에 지독한 소유욕이 담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권수진의 몰락은 태민그룹 박태민 회장에게는 단순한 동맹의 상실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권지혁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치밀하다는 경고였다. 그는 미담 갤러리 공격 실패와 권수진의 체포라는 연이은 패배의 조바심을 느꼈다. 그는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권지혁, 도대체 내 놈의 속내는 뭐지? 그 계집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는 한서윤이라는 존재가 권지혁의 단순한 변덕이나 장식품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약점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핵심이었다. 박태민은 자신의 정보팀 수장을 호출했다. 그는 냉혹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권지혁과 한서윤의 결혼. 처음부터 다시 파. 1년짜리 계약 결혼이라는 시시한 정보 말고 그 이면의 진짜 이유를 가져와. 한서윤의 아버지 한상진 전 회장의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권지혁이 왜 수많은 여자들을 두고 하필 파산 직전에 한서윤을 선택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는 권지혁이 아무런 실리 없이 움직일 리 없다고 확신했다. 정보팀은 총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한상진 전 회장의 몰락 과정을 픽셀 단위로 재분석했다. 한상진의 회사는 연쇄부도에 휘말려 무너졌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박태민의 정보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한상진이 무너지기 직전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당시 태민그룹의 재무이사였던 인물과 비밀리에 만났었다. 그리고 그 재무이사는 한상진이 무너진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박태민의 등골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는 그 재무이사가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음을 기억해냈다. 설마 그는 즉시 그 재무이사의 유품과 한상진의 마지막 행적을 교차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각난 퍼즐이 맞춰졌다. 한상진은 친구였던 재무이사에게서 박태민의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USB를 건네받았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박태민을 협박하려 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회사를 살릴 마지막 동아줄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박태민의 행동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재무이사를 처리했고 한상진의 회사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놓쳤다. 그 USB. 그는 한상진이 그것을 미처 사용해보기도 전에 파산시켜버렸고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다. 그런데 권지혁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권지혁은 한상진이 무너질 때부터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 USB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 USB는 한상진이 파산 직전 유일하게 믿었던 딸 한서윤에게 가족의 유품이라며 남겨둔 낡은 만년필 케이스 안에 숨겨져 있었다. 서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권지혁이 한서윤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 그것은 비즈니스적 결합이나 위장이 아니었다. 그는 박태민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자신의 보호막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리고 그 증거의 소유자인 한서윤을 박태민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선택했던 것이다. 박태민은 모든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권지혁, 이 무서운 자식. 그는 나를 사냥하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짰던 거야. 그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이내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지혁이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았다. 권지혁은 이 모든 사실을 한서윤에게 숨기고 있었다. 그래, 지혁아.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 보호하던 그 보물이 사실은 너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면 표정이 어떨까? 박태민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 한상진과 재무이사의 관계, 권지혁이 비밀리에 이 사실을 추적해온 내역, 그리고 이 결혼이 오직 그 USB를 확보하기 위한 거래였다는 정황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는 서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믿도록, 심지어 권지혁이 서윤의 아버지를 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파산을 방조했다는 거짓 정보까지 교묘하게 섞어 넣었다. 그는 이 자료들을 익명의 발신자로 위장하여 미담 갤러리로 발송했다. 서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서윤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권지혁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그를 떠나거나 최소한 두 사람의 신뢰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것이라 확신했다. 권지혁이 아무리 철벽 같은 방어를 해도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터였다. 그날 오후 서윤은 성공적인 전시회를 자축하며 직원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발신인 불명, 보안 배송으로 도착한 소포였다. 서윤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진들과 문서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 한상진의 사진, 그리고 낯선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내용들. 자신의 아버지가 박태민의 비자금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권지혁이 그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 계약 결혼의 진짜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유품 때문이었다는 것. 권지혁이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했다는 것.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산산조각 났던 화병, 갈라쇼에서의 구조, 갤러리를 구원한 익명의 투자자, 에메랄드 목걸이, 이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는 가치 때문이었다는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증거를 품고 있는 인질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박태민이 심어둔 권지혁이 아버지의 파산을 방조했다는 거짓 정보는 결정타였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권지혁의 냉담함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도구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중요한 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폰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서유는 비틀거리며 갤러리를 뛰쳐나왔다. 그녀는 이 지독한 진실로부터 그리고 권지혁이라는 남자로부터 도망쳐야만 했다. 배신감에 휩싸인 한서유는 갤러리를 뛰쳐나왔다. 뺨을 때리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박태민이 보낸 서류 뭉치가 그녀의 손에서 빗물에 젖어 뭉그러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은 불에 달군 낙인처럼 그녀의 뇌리에 선명하게 밝혔다. 결혼의 이유, 아버지의 파산, 권지혁의 기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느꼈던 일말의 혼란스러운 설렘과 안정감은 모두 그녀가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정교한 사육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비틀거리며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권지혁의 저택은 얼음 감옥이었고 그녀의 갤러리는 기만의 무대였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으로 엑셀을 밟았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폭우와 눈물로 시야는 흐릿했다. 강변북로를 따라 정처 없이 달리던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권지혁 같은 남자가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여자를 사랑할 리 없었다. 그가 보여준 아주 미세한 배려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주인의 치밀함이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수집품 중 하나였을 뿐이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켜 숨이 막혔다. 바로 그 시각 은성그룹 펜트하우스의 지휘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가 한서윤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갤러리 입구 CCTV에 찍힌 서류 봉투를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뛰쳐나가던 서윤의 모습을 이미 확인한 후였다. 그는 박태민이 드디어 움직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윤이 혼란스러워할 것은 예상했지만 이토록 무방비하게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줄은 몰랐다. 김 비서가 초조한 얼굴로 보고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강변북로를 이탈해 구산업단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권지혁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박태민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는 것도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서유는 룸미러를 통해 자신을 따라붙는 검은색 SUV 2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차선을 바꾸자 그들도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차선을 바꿨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그녀의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심장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냥을 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서윤이 속도를 높였지만 빗길의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한 대의 SUV가 그녀의 차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악!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겨우 붙잡았다. 그녀는 이제 권지혁에 대한 배신감이 아닌 생명의 위협이라는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집요하게 그녀의 차를 들이받으며 인적이 드문 항구 근처의 폐공장 지대로 그녀를 몰아넣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니터에서 서윤의 차량 아이콘이 격렬하게 흔들리다. 마침내 한 지점에서 깜빡임을 멈췄다. 신호 중단.
그 위치는 마약 밀매와 불법 장기 적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버려진 부두 창고 구역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김 비서는 감히 숨도 쉬지 못했다. 권지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쾅! 권지혁의 주먹이 통제실 강화 유리에 부딪혔다. 거미줄 같은 균열이 유리를 뒤덮었다. 그가 유지해온 완벽한 통제와 냉정함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유일한 것을 빼앗긴 야수의 눈이었다. 박태민.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즉시 비밀 경호팀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명령은 얼음처럼 냉혹했다. 작전명, 심판, 전원 실탄 장전, 5분 내로 1층 로비 집결, 목표는 A, 13구역 부두 창고, 저항하는 모든 것은 제거한다. 그는 김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방탄 차량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간다. 김 비서는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는 말에 사색이 되었지만 지금의 권지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서유는 부서진 차에서 거칠게 끌어내려졌다. 빗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고 녹슨 철문 안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창고 안으로 내던져졌다. 바닥의 웅덩이가 그녀의 옷을 흠뻑 적셨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바다의 비린내가 진동했다. 이런 비에 젖은 생쥐꼴이라니. 아주 볼만하군. 한서윤 씨.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고 중앙의 의자에 박태민이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 작은 선물은 잘 받았나? 네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기분이 어때? 그가 조롱하듯 물었다. 서유는 공포와 분노로 떨며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대체 왜? 박태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왜냐고? 권지혁이 감히 내 것을 탐냈으니까. 그리고 넌 그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거든. 그는 보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웃었다. 그는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권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태민,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권지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그 이면의 살기는 스피커를 뚫고 나올 듯했다. 박태민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 여자가 지금 내 손에 잡혀 있는데도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네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을 알고 아주 절망에 빠진 표정이더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빈다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창고 전체를 뒤흔들었다. 쿠르르릉, 쾅. 창고의 거대한 철제 정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안으로 날아들었다. 방탄 처리된 거대한 SUV 차량이 먼지와 파편을 뚫고 창고 중앙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박태민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총을 꺼내 들기도 전에 SUV의 문이 열리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몇 초간의 격렬한 총성과 비명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다. 박태민의 조잡한 용역 깡패들은 권지혁의 사설 특수부대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모든 것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을 때 박태민은 자신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권지혁이 부서진 문을 통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슈트 재킷을 벗어 던진 채였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붙여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순수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태민은 마지막 발악으로 근처에 쓰러져 있던 서윤을 붙잡아 그녀의 목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겨눴다. 오지 마. 더 다가오면 이 여자 죽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권지혁은 그에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졌다. 그는 얼어붙은 서윤과 공포에 질린 박태민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옥의 사신처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것에서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폐창고 안의 공기는 빗물과 피비린내 그리고 박태민의 광기 어린 공포로 뒤엉켜 있었다. 권지혁은 10m의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빗물에 젖은 그의 셔츠가 근육의 윤곽을 드러냈고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박태민의 목에 겨눠진 유리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을 잡고 있는 남자의 공포와 자신을 향해 걸어온 남자의 분노, 그 두 개의 거대한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질식할 것 같았다. 왜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하하하. 박태민이 공포에 질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윤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유리 조각을 더 깊이 밀어 넣었다. 권지혁, 네가 직접 올 줄이야. 네 그 잘난 부하놈들만 보낼 줄 알았는데 이 계집이 정말 네 약점이긴 약점이었구나. 그는 권지혁의 완벽한 가면이 깨진 것에 희열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들었지, 한서윤. 넌 그냥 USB를 담보로 한 인질이 아니었어. 넌 이놈의 심장이었던 거야. 박태민의 말은 서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알던 권지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서류에 둘러싸인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방탄 차량으로 정문을 들이받고 실탄으로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온 남자, 그는 전사였다. 그의 자세, 시선, 미동도 없는 호흡. 그는 지금 이 상황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시선은 박태민의 눈이 아닌 그의 손목, 어깨, 그리고 발의 위치를 훑었다. 오른손잡이, 그립이 불안정하다. 공포 때문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갔어. 목의 경동맥에서 3cm 이탈. 즉각적인 위협은 아님, 나와의 거리 10m. 반응 속도 0.5초. 그는 전직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겪었던 인질 구출 상황의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박태민이 지금 가장 의지하는 것은 서윤이라는 인질이 아니라 권지혁이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무릎 꿇어 권지혁, 박태민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네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빈다면 이 여자는 살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지혁이 움직였다. 그는 협상 따위 할 생각이 없었다. 그가 발로 근처에 굴러다니던 쇠 파이프를 강하게 찼다. 쇠 파이프가 반대편 컨테이너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박태민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0.1초간 돌아갔다. 그 찰나는 권지혁에게 영혼과도 같았다. 그는 10m의 거리를 마치 축지법을 쓰듯 두 걸음에 주파했다. 박태민이 다시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권지혁은 이미 그의 코앞에 있었다. 권지혁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박태민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우드득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태민의 손에서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권지혁은 동시에 다른 팔로 서윤의 허리를 감싸 자신의 등 뒤로 밀어내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크아악!
박태민이 비명을 지르며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았다. 권지혁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박태민의 멱살을 잡아채 콘크리트 기둥으로 밀어붙였다. 쾅! 박태민의 머리가 기둥에 부딪혔다. 감히 누굴 건드려. 권지혁의 주먹이 자비 없이 박태민의 얼굴에 꽂혔다. 한 대, 두 대. 그것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공격이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윤을 잃을 뻔했다는 지독한 공포가 그의 주먹에 실려 폭발했다. 회장님, 그만 죽습니다. 경호 팀장이 달려와 권지혁의 팔을 붙잡고 나서야 그의 주먹이 멈췄다. 박태민은 피떡이 된 채 바닥으로 쓰러져 신음했다.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한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안도감과 아직 가라앉지 않은 사리로 인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는 천천히 서윤을 돌아보았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과 눈물, 흙탕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남자를 목격한 충격이 어려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 냉정하던 남자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다친 데 없어? 그는 평생 그렇게 절박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여전히 배신감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어요. 내가 그냥 USB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날 감시하고 보호한 척 했던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권지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USB? 그가 허탈한 듯 중얼거렸다. 그깟 USB 따위가 뭐라고.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았다. 그 손길은 부드럽지 않았지만 절박했다. 그래, 맞아. 내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 박태민이 그걸 찾으려고 네 아버지를 파멸시켰고, 다음은 너였어. 내가 널 모른 척했다면 넌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결혼, 그래, 계약 결혼이었지. 그 방법 말고는 널 24시간 내 감시하에, 내 울타리 안에 합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이 없었으니까. 널 내 아내로 만들지 않았다면 박태민은 진작에 널 납치해서라도 그 USB를 찾아냈을 거야. 서윤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권지혁은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 그는 서윤의 젖은 뺨을 감쌌다. 널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 사실은 결혼하기 전부터 네가 그 작은 갤러리를 지키려고 혼자 발버둥 치는 걸 멀리서 지켜볼 때부터 난 이미 너에게 미쳐 있었어. 서윤은 숨을 멈췄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진실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럼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상처를. 그녀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렸다. 내가 널 아끼는 티를 내는 순간 권지혁이 절규하듯 외쳤다. 내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넌 박태민에게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광고하는 꼴이 됐을 거야. 난 그놈이 널 비즈니스 볼모가 아니라 내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인질로 삼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널 밀어내고 상처 주고 무시해야 했어. 그게 널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는 서윤을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서윤의 뺨에 그대로 전해졌다. 매일 밤 내가 내 차가운 말에 상처받고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 네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널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 널 잃을까봐. 널 잃는다는 생각만 하면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 나왔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완벽하고 냉정하던 남자 권지혁이 울고 있었다. 서유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냉담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방패였다. 그의 감시는 소유욕이 아니라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한 절박한 사랑이었다. 경호팀이 피투성이가 된 박태민을 권지혁 앞으로 끌고 왔다. 권지혁은 서윤을 품에서 잠시 떼어내고 짐승 같은 눈으로 박태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끌고 가. 그런 건 필요 없어. 내일 아침 저놈이 해 뜨는 걸 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서윤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따라들었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고 그의 목을 감쌌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지옥 같았던 창고를 빠져나오며 권지혁은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서윤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렸을 때 밤샘 근무조의 하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얼음의 성주, 권지혁 회장이 비에 흠뻑 젖은 채 한서윤을 깃털처럼 가볍게 안아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처와 분노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가 아내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그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열기를 담고 있었다. 하인들이 황급히 수건을 들고 다가왔지만 권지혁은 그들을 손짓으로 물렸다. 그는 서윤을 그녀의 방이 아닌 저택에서 가장 깊숙하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던 자신의 침실로 곧장 데려갔다. 그는 서윤을 거대한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 그리고 방금 확인한 낯선 감정 속에서 떨고 있었다. 권지혁은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박태민에게 붙잡혔을 때 생긴 팔목의 멍과 차에서 끌려 나올 때 생긴 무릎의 찰과상. 그는 거칠어 보이는 손으로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한 손길로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다. 서유는 그의 서툰 다정함에 숨을 죽였다. 이 남자는 평생 누군가를 간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의 냉담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이토록 서툴고 뜨거웠다. 서윤이 입을 열었다. USB. 아버님의 유품. 권지혁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김 비서가 이미 회수했소. 내 서재에 있겠지. 그는 치료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말했던 낡은 만년필 케이스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모든 일의 명분이었소. 하지만 당신 말대로 이건 당신 아버지의 유품이지 내 것이 아니야.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서윤은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벽난로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케이스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플라스틱과 금속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박태민의 숨통을 쥐고 있던 증거이자 그들의 거짓 결혼을 묻고 있던 족쇄가 재로 변했다. 이젠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태민그룹의 박태민 회장이 간밤에 실종되었다는 속보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불법 자금이 오가던 폐창고였으며 현장에서는 격렬한 총격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박태민은 증발한 듯 사라졌고 그가 이끌던 태민그룹은 리더를 잃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은성그룹의 익명자회사가 태민그룹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짧은 기사가 났을 뿐 아무도 박태민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권지혁의 분노 속으로 사라졌다. 권수진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녀가 한서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증거와 박태민과 결탁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인정되어 그녀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오열했다. 권 씨 일가 중 누구도 그녀를 위해 탄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권지혁의 영린을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목격했다. 은성그룹 내에서 한서윤의 위치는 그 어떤 왕비보다 더 견고해졌다. 시간이 흘러 갤러리 미담은 새로운 전시회 개막을 준비했다. 권수진의 스캔들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서윤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개막식 당일 갤러리는 다시 한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갤러리 입구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은성그룹의 권지혁 회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은 한서윤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에스코트하며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하객과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권지혁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얼음 심장을 가졌다는 CEO,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라 불리던 두 사람.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깊이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다. 권지혁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의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확연히 달랐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내이자 미담의 관장인 한서윤 씨의 빛나는 안목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은성그룹은 앞으로 한서윤 관장의 모든 예술적 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열정은 곧 은성의 열정입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대중 앞에서 보인 최초의 미소였다. 그날 이후 권지혁은 변했다. 아니, 그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서윤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일에 있어서는 냉철한 CEO였지만 서윤에게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는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그녀의 갤러리에 불쑥 찾아와 커피를 건넸고 그녀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함께 퇴근했다. 저택의 하인들은 이제 매일 아침 식탁에서 아내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출근하기 전 현관에서 키스를 나누는 회장님의 모습에 익숙해져야 했다. 권 씨 일가의 저녁 식사 자리가 다시 열렸다. 지난번 화병 사건 때 서윤을 경멸했던 권혜숙 고모는 이제 서윤의 옆에 앉아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다. 세아가 이번 전시 정말 대단하더구나. 역시 우리 지혁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서윤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권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차갑게 말했다. 고모님, 제 아내의 성공은 온전히 아내 자신의 능력입니다. 제 눈이 아니라요. 그리고 앞으로는 관장님이라고 부르시지요. 그게 제 아내에게 더 어울리는 호칭이니. 권혜숙의 얼굴이 굳었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어느 이른 새벽 펜트하우스의 침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서윤은 권지혁의 품에 안겨 잠에서 깼다.
이 방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의 성이 아니었다. 그의 체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요새였다. 그들은 함께 은성타워 꼭대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권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후회하오. 서윤이 의아한 듯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널 지킨다는 핑계로 너에게 줬던 상처들. 그 모든 순간들을 후회하오. 더 빨리. 널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서윤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용서이자 이해였으며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확인이었다. 알아요. 당신의 그 차가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따뜻한 새벽도 없었겠죠. 우린 괜찮아요. 이젠 정말 괜찮아요. 권지혁은 그녀를 아는 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 그의 도시,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그의 심장이자 그의 유일한 보물인 그녀가 그의 품에 있었다. 밖에서는 냉혹한 지배자였지만 안에서는 그녀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남자.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 찬란한 은성의 아침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